이번 정부 들어서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될 언론이 뭐 통제의 대상으로 아유 진짜 아주 그냥 길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언론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폭력이라고 하는 걸 지향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나 논리, 명분 이런 것들이 주는 힘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론을 그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묶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듣기 싫은 사회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런 말을 전달하는 언론을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탄압한다던가 아 이거 진짜 무식한 방법입니다. 최병원 뉴스마트 탐사 보도팀장 모시고요. 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언론사들이 탄압 증언대회를 기획했대. 무슨 말입니까? 탄압 증언대회? 네네. 이게 뭐예요? 지난 11월 1일에 그 참여연대에서 행사가 열렸는데요. 11월 1일 날? 네. 11월 1일에 행사가 열렸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는 뭐 뉴스토마토, 또 뉴스타파, MBC, KBS, TBS 기자들, 또 언론들 지부장들이 와서 자기들 언론사가 받는 탄압 사례를 소개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나도 갈 걸. 네, 많은 기자분들하고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꼭 격려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자기 회사가 어떤 식으로 탄압을 당했는지를 서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네, 거잖아요. 네.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뭐 좀 이제 행사 자체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겠지만 좀 경건하고 좀 침울했고요. 침울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언론 탄압을 받고 있고 또 TBS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올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울먹이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가라앉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울먹이기도 해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TBS의 사장님으로 간 분이 SBS에서 높은 분이었었잖아요. 네, 네. 그분은 사실은 보수 진영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TBS 가실 때 사당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내가 가면 하고 해결할 수 있다. 네. 특히 국민의힘의 그 시의원들, 요즘 몇 명 특별히 튀는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의원들하고 얘기 잘 돼가지고 나도 니네랑 같은 편이니까 이제 과거 우리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니네가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근데 가보고 나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원래 예산을 해주기로 했다가 뭐 이상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 안 해줬잖아요. 그때 엄청 비분 관계했어요. 그 사장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네. 자, 뉴스마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당시에 우리가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뭐 관여한 거 아니냐,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얘기 하다가 네. 우리가 사실은 팩트 체크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건데 네. 그랬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검찰에 무더기로 그냥 탁 조사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들었고 천공은 뭐 직접 나오지도 않았고 네, 네. 그 다음에 기소가 됐죠? 네, 지난 8월 30일자로 이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8월 31일 이후에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지만 아직 검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공은 계속 지금 뭐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미 경찰에서 조사하는 질문 자체가 뭔가 어떤 뉴스토마토와 김종대 의원과 부순찬 국방부 전 대변인과 이런 언론들이 공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로 기소되는 거는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통보가 와서 저희가 또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검찰로부터 아무런 지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저도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재판에 가서 천공도 부르고 남영 시인도 부르고 다 재판에 와서 이제 증인을 신청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신문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차라리 이제 검찰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내가 거기 꼭 가야 되겠어요. 자, 사실 그 검찰로 뭐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했으면 빨리 조만간에 결정 내려가지고 네네.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요즘 검찰 진짜 이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도 2021년도에 우리가 3월인가 그때 고소했거든요. 네네네. 그 중간에 경찰이 엄청나게 넘겼어요. 이거 보안수사라 그래서 보안수사 해서도 네네. 넘기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할 거다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글쎄요. 뭐 검찰에서도 이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뭐 무너지는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지 뭐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희망사항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내가 보기에는 한쪽이 너무 다른 검사들의 인력이 다 쏟아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젊은 검사들이 너무 일이 많다 이러면서 자기네 떠나고 사실 근데 그 검사님들도 옛날처럼 일을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 많이 빠져나가고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저쪽에 대장동 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더 문제는 고소했을 때, 그러니까 기소했을 때 이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본인들이 이거를 그냥 버티는 거죠. 말하자면 총선 끝날 때까지. 네. 그냥 버티세요.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잖아요. 네네네. 이미 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들의 어떤 시나리오가 뭔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도 뭐 담담하게 응할 생각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거하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네. 자, 이제 그 신문기자협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언론을 괴롭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로 네. 성명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월에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무속인 천공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개인 대상으로 형사 고발 강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네. 자, 대통령실과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에 추가 고발한 이후에 비하인드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비하인드라기보다는 그 경찰 그러니까 고발 이후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그 기사를 4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할 때 3명만 고발을 그러니까 했어요. 왜 그랬어요? 나 그것도 이상하던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급하게 고발하다 보니까 기사를 쓴 그 기자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 아니냐 저희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럼 추가 기사할 수 있는데 추가로 네. 수사해야지. 그래서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이제 그 나머지 1명 제외된 1명을 이제 고발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이제 고소 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고발을 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저희가 7월 중순에 이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면서 그 제외된 기자 1명도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는 고발 대상이 아닌데 왜 같이 가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라는 곳에서 1명을 더 고발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저도 조사를 받아봤지만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에서 이제 조사 대상이 되셨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출석해라는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7월 중순에 이제 직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추가 고발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사 받았나요? 네, 받았죠. 그럼 뭐래요? 그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언제 고발을 했고, 언제 고발했는지 그런 날짜도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고발장을 보여줬는데 고발장은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희끼리 얘기로는 대통령실에서 고발 사주를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고발장이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제외된 기자가 조사를 받을 때는 나머지 기자들은 이제 경찰수관 1명과 기자가 이제 1대1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제외됐다가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에서 고발된 그 기자는 수사관 2명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김종대 의원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요. 그렇죠. 근데 김종대 의원이 이제 날짜 시간인지 이걸 좀 착각해가지고 아마 진술한 게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꼬투리를 잡으면서 봐라 너 이거 허위 사실로
가짜로 네가 이렇게 지금 한 거 아니냐 뭐 네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네. 그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 실수, 그러니까 그건 고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날짜나 이런 거 혼동을 해서 조금 잘못 말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거를 상당히 이렇게 딱 한번 잡고 물고 놓지를 않으면서 봐라 니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거 전부 다 짜고 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일단 검찰도 사실 좀 그렇고 재판 시작되면 거기 가서 정정당당하게 네네.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정책방송인 KTV에서 영상자료 사용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하면서 또 소송 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네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KTV에서 지난 날짜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하도 이제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7월이었던 것 같아요. 7월에 갑자기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KTV와 맺은 그런 업무 협약과 이용 약관을 위반하면서 영상을 썼으니까 KTV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것을 이제 중단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근데 말이 되나요? KTV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럼 자료를 그렇죠. 쓰라고 자기네가 조사하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사도 쓰고 법적인 의견도 인용해서 문제점도 제기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KTV가 언론중재위 정정실천과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KTV가 우리를 상대로? 그렇죠. 우리가 KTV 상대로 건 게 아니라? 그렇죠. 왜요? 뉴스토마토가 이제 악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한다고? 보도하면서 KTV를 음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임자 처벌, 그러니까 그런 KTV 음해를 주도한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응답하지 않았고 그런 이제 KTV의 어떤 언론 중재의 신청이라든지 민사 소송에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에 KTV가 일방적으로 뉴스토마토 자료 우리 거 쓰지 마 이렇게 통보를 먼저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뉴스토마토랑 이제 유사한 다른 회사들이 말이 안 된다. 네네. 이제 이러면서 이거는 그 보도윤리도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냈죠. 네네. 그게 7월 7일자 KTV 일방적 영상 제공 중단 위헌 논란 직면 이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허위 보도라면서 KTV 쪽에서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거 있네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KTV 측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영상 자료 사용 중단을 통보할 때, 네네. 야 우리가 너네 사실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하지 말래.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난리 났다고. 난리 그러면서. 났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또 영향을 행사한 거다라는 게 너무 자백이 네, 되니까 네, 일부러 그런 식으로 또 응대를 하는군요. 네. 근데 대통령실이 왜 이런 것까지 다들 그러죠? 아유 정말 이상해요. 자, 뉴스마트 외에도 많은 언론사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언론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날 이제 11월 1일에 행사를 할 때 증언제기를 할 때 참여했던 언론사가 이제 뉴스타파 그 김만배 녹취록 관련해서 이제 신앙님 김만배 그 인터뷰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죠. 그리고 MBC는 바이든 날림의 보도 이후에 지금 뭐 전용기 출입도 불허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탄압받고 있고 KBS는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사장으로 이제 네. 내정이 되면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고난이 예상되고 있고 TBS 경우가 좀 많이 심각하던데 아까 말씀하신 그 SBS 출신의 어떤 그 사장 그 얘기도 그날 나왔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TBS 굉장히 예산 삭감과 TBS 설립안 조례 폐지 등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 SBS 출신의 그 정모 씨죠. 그분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TBS 언론노조 지부장은 굉장히 지금 TBS에서 퇴사가 이어지고 있고 연봉 20% 뭐 동결, 전 직원 연봉 20% 삭감이죠. 그리고 희망퇴직 모집, 뭐 순환적 무급 휴직 실시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자 올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이후에는 사실상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송출을 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스토마토에서는 그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아주 잘 보고 있다고 예, 응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출연료 안 받고 한 몇 달이라도 한번 제가 해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때 그 정 사장 정 대표가 그랬어요. 솔직히 이정배 씨인가요? 그 시의원 그 2명 네네. 사실은 배신 때렸는데 그분들이 자기한테 협조해 줄 줄 알고 사실은 상당히 좀 나이브하게 갔다가 네네. 그렇게 하는 막 억지 부리는 걸 보고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많이 냈어요. 내가 또 자세한 얘기 나중에 또 해줄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타임이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야, 나는 근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상당히. 자, 언론 탄압의 사례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날 뉴스타파, MBC, KBS, TBS, 뉴스타파까지 5개 언론사가 모였는데 다 그냥 굵직굵직한 또 아주 정론직필의 그런 언론사들이네.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언론 탄압의 어떤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짜 뉴스로 치부한다. 일단 가짜뉴스라고 한다. 뭐 천공 건이라든지 천공 의혹이라든지 또 바이든 날리면 그런 얘기라든지 가짜 뉴스로 이제 몰아가고 그 다음에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뭐 기자를 고소 고발한다든지 MBC에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서는 뭐 정정 보도 소송을 건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나서 마지막에 재정 지원이라든지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를 동원해서 탄압 조사를 하는 거죠. 세무조사라든지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탄압을 하는 게 딱 정해진 코스인 거죠. 그러면서 아까 TBS 얘기가 나왔지만 TBS 언론노조 지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고 했다. 그럼 방송 장악을 하면 방송 장악을 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냥 방송을 해라.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파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말 그대로 방송을 뭐 방심위도 장악하고 방문지도 장악하고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세월호 보도도 그랬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보도는 둘째치고 아예 이 언론을 없애겠다. 내 눈 밖에 나면 이 언론을 없애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방향 바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네네.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고 나중에 또 달라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예 이런 방송을 하면 없어진다는 걸 알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게 세무조사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KBS 같은 경우는 홍사원 기자하고 최경환 기자인가요? 둘이서 사실은 저게 좀 큰 소리를 많이 내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내다가 지금 다 잘렸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근데 걱정스러운 게 자꾸 그러다 보면 내부에 남아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기자들 특히? 네. 그래서 TBS에서는 지금 퇴사자들이 많이 생기고 엄청나죠? 있고요. 네. 네. 뭐 특정 언론사들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큰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런 또 좀 파벌이 또 있고 또 노조가 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노조가 3개씩 있어요. KBS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권에서 특정 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그 반대에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기자들은 탄압을 받고 이직을 하거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KBS 기자들이 뉴스타파로 많이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뭐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괜찮죠? 우리 기자들은. 네네. 저희는 뭐 잠깐 뭐 딴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이제 철공 보도를 하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던 것이 저희 회사 내부에서 너 왜 그 보도했냐? 너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왜 그 보도하는 바람에 우리 뉴스토마토가 지금 탄압받아야 되냐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 행운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회장님 훌륭하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뉴스토마토가 페이퍼 신문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가는 일간지. 기자들이 엄청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으니까 요즘 사실 종이신문 잘 안 보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구독했어요. 예, 10구자나 구독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여력이 되면 지금 할인 많이 해준다고 하고 이것저것 또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친구도 나눠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서로 도와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고요. 자,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정부를 뭐 비슷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 나의 이런 거를 홍보 좀 해달라, 뭐 관변지처럼 해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네. 근데 그것에 아주 밑에 솔직히 들어가면 핵심적인 이유는 겉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불안감 아닙니까? 그렇죠. 불안감, 두려움. 불안감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저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20%까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또 막 올라가고 있다고 40% 가까이 된다고 되게 좋아하던데. 네. 근데 뭐 40%든 20%든 어쨌든 정권 출범 이후에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낮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또 이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지금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좀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이 윤석열 정부 잘한다. 윤석열 정부밖에 없다라고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서 정권 자체에서도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가짜뉴스 추방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물론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언론의 특성상 언론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천공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CCTV를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이랬다더라, 네.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전원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원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에서는 뭐 사과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너희 한번 오보했으니까 아웃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언론을 대하는 방식이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리산 불다람쥐님께서 열심히 하세요, 응원합니다 하면서 또 후원 보내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건 천공이 왔다 간 거나 백지원 씨가 왔다 간 거나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백재관도 사실 민간인이고 그 사람이 정말 왔다 갔으면 이렇게 뒤늦게 나올 리도 없지만 천공이 안 간 것만 다행인가요? 백재관은 가면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저 여기서 좀 한마디 드리면 백재권이라는 그 교수였나요? 전문가였나요? 그분이 교수라고 하죠. 예. 백재권 교수가 이제 한남동 육구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육군서울사무소를 왔다 갔다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지만 네. 경찰에서는 정작 백재권 교수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방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 문제가 된 그 기간에 지난해 3월에 민간인은 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배진교 의원에 의하면 손님으로 지칭된 어떤 인물이 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를 갔다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백재권이 진짜 갔다 왔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쪽에서 백재권이다라고 말했을 뿐이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니네가 봤다는 천공하고 외양이 비슷하다요. 네. 수염이 있다. 근데 백재권 씨 수염하고 천공의 수염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게 사람이 경찰에서는 그 공관 관리관이 백재권을 천공으로 착각했고 그 착각된 보고가 육군 참모총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군 보고 체계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육군 장교를 했지만 누가 왔다 가면 그 사람 맞아? 확실해? 몇 시야? 언제 왔어? 이런 걸 다 꼬치꼬치 캐물은 다음에 보고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착각해서 허위 보고가 올라갔다? 이거는 군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사실은 뉴스픽 안 하고 이 최병원 팀장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네. 이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을 나누는 거요. 하나만 좀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기자들을 향한 압수수색까지 있으면서 언론 탄압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심각한 언론 탄압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압수수색하는 거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압수수색이 막 다반사가 됐어요. 네네. 제1 야당도 막 민주당 그 당사가 압수수색되는 상황이고 변호사들도 다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압수수색 가지고 뭘 얼마나 더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뭔가 좀 동참이나 혹은 호소하는 마을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이제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뭐 교수신문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올해 사자성어를 꼽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올해 사자성어가 압수수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언론 탄압이라는 그 용어가 한편으로는 언론사 개인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크게 보면 표현의 자유, 우리가 말을 하는 자유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계속되면 임금님에게는 당나귀 귀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잡혀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그런 세상이 참 두려운 세상인데 여러분께서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꼭 많이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절절히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최병훈 뉴스마트 탐사보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화를 내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계속 화를 내게 하고 우리는 좀 더 착해집시다.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남자,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재목에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격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제가요? 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막 열내고 막 화내고 따발총처럼 하다 보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뭐 성격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성격 제 일이다. 이렇게 그럼 생각하고 이중적이군요.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위선적이고.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절대 안 넘어오네요. 자, 어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직을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7개월 이상이나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더니 결국은 1인 시위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꿈쩍을 안 하더라.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차라리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이러면서 7개월 이상 임명을 지연한 대통령과 방통위의 책임을 성토했습니다. 자, 공정성과 중립성도 훼손된 거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럼요. 국회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원래 이제 방통위원회 구성 자체가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추천 구조가 4명이 남잖아요. 그 중에 네. 한 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당이 추천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방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다른 장관들처럼 그렇게 이제 독임제 장관이라는 그걸 이제 임명해서 하는 사람들은 참모 역할을 하잖아요. 방통위가 그러면 안 된다. 야당의 의견도 듣고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반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야당에게 추천권 2개를 준 거예요. 법의 취지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2명이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결혼이 됐으니 임기가 끝나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올려서 그럼 대통령은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임명권이 실질적 임명권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국회에서 한 거를 존중해서 존중해서 하는 해주는 거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무슨 뭐 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야당 추천목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이 추천한 거 문제없이 다 해줬어요. 거의 다. 물론 꼭 전부 100% 해준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부를 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근데 이번 같은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최민희 전 의원이 뭐 할 수도 없어. 방송도 못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간 이유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에 들어온 것을 껄끄러워하는 것이고 그 자체를 막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국회를 존중한 다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걸 계속 이유도 그거야. 법제처에서 해석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자기가 결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국회 상임 그 입법조사처인가요? 거기서는 네.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냈는데 의견을. 네, 의견을 냈어요. 근데 법제처는 7개월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거를. 왜 그랬겠냐고요. 의도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게 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최민희 전 의원은 결국 진 건가요? 여러분들. 결국 대통령에게 굴복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최민희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다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되고 나면 일단 방송에 출연하는 게 이해관계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출연 자체를 못 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것이고요, 사실은. 또 본인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예를 들면 뭐 한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출마도 저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게 열려있다? 윤석열 정부와 대응해서 맞서 싸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피해자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출마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통위원회 지원했을 때는 출마를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지켜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무산된 일의 원인 제공이 현 정부잖아요. 그럼 현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방통위나 이 대통령이나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가는 거를 왜 이렇게 싫어해요? 왜냐면 최민희 의원이 이제 스피커로서 또는 뭐 그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뭐 반대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나 그냥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하는 사람들 데려다 사람이라면? 놓으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해줬겠지. 그렇죠. 거시기 역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누구라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네. 그런 인물보다 좀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지민 왜 교수님이 나를 왜 얘기해? 그 자리에 추천이 됐다면 어떻게 얘기하지 하겠어요? 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임명 안 하진 않겠죠? 임명 안 하겠지? 왜요? 내가 더 세니까. 내가 보기에는 진작했을 것 같은데 안 임명을? 해. 그럼 본인이 막 좋아서 갑니까? 어디를 가요? 방통위에? 그동안 주장했던 게 나를 더 그거잖아요. 싫어해. 왜요? 나를 더 싫어한다고. 왜요? 반대하니까. 그렇다고 본인을 더 싫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거 옳지 않다.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옳지 않다. 이거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아니 국회의장이 해줬는데 뭐라고 해야 돼? 아니 국회의장이 왜 이렇게 이상하죠? 웃기잖아요. 아니 국회의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했을 이거 때 무시당한 건데.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이게 한두 건입니까? 아니 거부권 행사하고 올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장은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 국회의장이 왜 그래요, 도대체가? 몰라요. 왜 그러고 김진표 위원장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이 옛날부터 상당히 색깔이 왔다 갔다 하시더니만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맨날 무시당하는데 가만히 계시죠? 이번뿐만이에요? 아니 생각해 그러니까 한두 보세요.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이 XX 발언 있었잖아요. 그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뭐 바이든이나 미 의회를 대해서 얘기한 게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도 맞아요. 한 번도 아까 우리나라 국회의원한테 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그럼 되냐? 왜 그러니까. 그런 하냐 화를 이렇게 내죠.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거부권을 계속 행사. 입법부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행정부가. 맞아요. 그러면 그건 대단히 유감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야 되고요. 시행령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럼 국회의장이 얘기를 해야지. 국회가 입법을 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넘기면 거기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시행령 갖추는 건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인데 그리고 대통령은 밥 같이 먹고 진짜 왜 그런지 좀 물어봐요 한번. 내가 뭘 안 친해요. 친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뭘 물어보면 맨날 안 친하다. 노영이하고만 친해.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진심이 묻어나네. 이런 네, 식으로.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지민 교수님한테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좀 잘하십시오. 네, 소탐 대실하지 마십시오. 뭔 소리야? 네, 빨리.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싶고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치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건 없잖아요. 그럼 국회의장도 탄핵이 안 되겠네. 진짜. 국회의장 탄핵 네, 나는 왜 김재표 의장이 저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국회의원들이 무시당하는 거를 방관하고 더 조장하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후보로 올라가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국회의장이? 저는 그거는 진짜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표 국회의장님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정말 서열이 높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분이 국회의장이 됐죠? 민주당이 뽑았잖아. 그렇죠? 민주당이 뽑았어. 이런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다, 이제. 뭔 소리야? 이분이 한 거다. 질문을 왜 해, 그러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 현황과 해외 사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야, 가짜뉴스. 이동관 위원장이 10월 26일 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법적 근거가 있대요. 무슨 근거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이 자료를 보니까 뭐가 없어 하나도. 게다가 없어요.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고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다라는 게 요점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계나 아니면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규정을 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몇 번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표현보다는, 왜냐면 뉴스가 자체가 가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는 뉴스인 거지 그게 가짜고 진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허위로 조작된 정보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언론학자든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 함은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정보, 조작하고 허위로 만들어낸 정보를 가지고 그걸 유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기본적 개념 자체가 학계에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란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이고, 두 번째,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외국의 사례를 갖다가 또 썼어요. 두 가지를 썼는데요.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서비스법하고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걸 인용해가지고 여기서 가짜 뉴스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보면 이런 거예요. EU가 내놓은 디지털 서비스법이라 함은 뭐냐면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고요. 언론 보도나 가짜 뉴스에 낸 게 아니고, 플랫폼, 그러니까 뭐 SNS나 이런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동 학대라든지 아니면 성 관련된 뭐 이렇게 선정적인 어떤 내용이란 이런 내용들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렇죠. 아동 학대를 가짜 하거나. 뉴스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그렇죠. 폭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막 가해를 하고 막 가서 뭐 현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래. 현피. 참 현타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현타와 현피 두 개 다 있습니다. 원래. 아, 그렇군요. 네. 현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야, 그런 게 막 있잖아. 싸우고 막 서로 막 학대하고 이런 거 영상 올리고 아이들 막 매운 거 먹여가지고 놀리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금지하려고 하는 법이 디지털 서비스법이에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뉴스나 보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부기관이 가짜 뉴스라고 지정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영국 사례로 든 온라인 안전법도 플랫폼 사업자가 취재, 편집 등 저널리즘 방식으로 생산 뉴스 콘텐츠 불법성을 임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에서 뉴스를 만들어서 제공한 거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게 가짜다 아니다 생각해서 빼버리거나 집어넣고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보호하라고 만든 게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포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진보 보수적으로 이 언론사에서 가져오는 뉴스는 빼버려. 예를 들면. 이거는 비판적인 언론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이 두 개 법을 갖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류희림 방통위 심의위원장이겠죠. 이 사람은 지난달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저희가 입수한 해외 정보 가운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아니라는 했습니다만, 잘못된 그러면서 얘기예요. 내용 얘기한 게 바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 그리고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게 아니라 유해한 콘텐츠를 함부로 내보내는 네.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규제하는 법안이었다는 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네. KBS도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작성한 보고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또 방통위가 KBS가 지금 또 누구 편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언론사가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그 발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건 팩트 체크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아니, 그럼 언론사는 뭐 정부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 종달새처럼 그대로 읊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종달새의 목소리는 듣기라도 좋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언론사의 역할 자체가 언론에서 정부나 권력기관에서 뭔가 발표를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 밝히고 국민한테 그걸 알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한 걸 가지고 가짜뉴스 건절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기관이에요. 언론사가 무슨 정부 무슨 국정홍보처냐고 언론사가.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국정홍보처로 자처하는 언론사가 많아요. 있죠.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이 방송 기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또 어떤 것은 급격히 또 어떤 것은 천천히 변하고 있는 중인데 좀 보다 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 많죠. 예. 그 언론 전문 박사님, 그러니까 언론학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언론 수준이요?
최하이지. 최하위. 저는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물론 언론사들이 거기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적은 것도 저는 언론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언론사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권력기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 언론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정부가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언론사들 입장에서 그런 보도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그게 칠링 이펙트라고 그래서 위협 효과라고 그래요. 위협 효과. 그러니까 언론사들을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힘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동원하거나 수사권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억압하고 이런 걸 이제 위협 효과라고 그래요. 네. 그럼 언론사 입장에서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검열을 해. 자기 검열을 셀프 센서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나가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이 기사를 내가 그쵸. 이렇게 비판적으로 쓰면 위에서 압박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써야 될 내용도 부드럽게 바꾸거나 그냥 뭐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누가 만든 상황이에요. 그건 결국 권력기관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태로 언론사를 압박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봐요.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네네. 그 헌법의 권한을 이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억압하고 압박해서 결국 제대로 된 보도를 못하게 하는 행태.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저는 예전에 언론사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항하고 계속 싸웠어요. 네. 네, 지금 언론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걸 지적함과 동시에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잘못된 언론관,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에게 반대하거나 본인들의 비판적 기사를 쓰면 모두 다 가짜뉴스로 매도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뭐 물어본 김에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네.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 뭐 얘기를 하면 와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젊은 기자들이 소신 양심이라면서 보도해서 문제가 됐다.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서 어처구니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보도를 유보해야 되는 것인데 충분한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자기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주장 하에 보도하면서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소신과 양심이 아니고요. 녹취록에 있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녹취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목소리도 들렸고. 자, 그거를 한 사람이 판단한 것도 아니야. 자, 사람마다 예를 들면 좋아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 그때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가 날리면으로 들려요? 아니면 바이든으로 들려요? 전 바이든으로 들리죠.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한 훨씬 번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에서 회의를 해 프레스룸에서 그때 그 녹취가 있잖아요. 화면도 있고 그걸 보도하기 전에 보도국에서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보도국장이나 보도 관계자들 함께 들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그리고 맥락을 봐야 되잖아요. 정확히 안 들리면 그 상황에 바이든을 만나고 내려왔고 내려오자마자 한 발언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날리면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면 그 맥락에 맞게 여러 번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아 이건 바이든이 맞다 라고 판단해서 보도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죠?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보수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다 100% 사실 확인하고 보도했어요? 잘못된 보도 한 거 없습니까? 많아요. 김정수 여사 브로치 관련해서도 그래. 네, 예전에. 맞습니다. 예. 그거 뭐 고가의 상품이다 이래놓고 나중에 20만 원짜리라고 막 나몰라라 해요. 네. 사실관계 하기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당시에 경기도지사 조폭이 그 사진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짜 뉴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다 보도했잖아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죠? 박민 그 지금 후보자가 있었던 문화일보는 보도 안 했어요. 그럼 그때? 아니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언론사는요 확인을 100% 할 수 없어요. 왜 수사기관이에요 언론사가? 압수수색 영장 낼 수 있어요? 강제 수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계좌 추적할 수 있냐고요. 수사기관은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거지만 언론사는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이 충분히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설사 100% 모든 게 진실이 아니고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그건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공익의 목적에서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야 위법성 조각의 사유. 그걸 저한테 법률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법률가잖아. 전문 용어를? 아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 약간의 실수는 용납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익적 목적이라면 그 목적으로 언론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가 만약에요 보도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처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뭘 증명해내냐면 그 언론사 기자가 100% 거짓인 걸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썼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처벌이 가능해요. 고의성이 있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있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MBC가 보도했던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가 과연 거기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도했다고 생각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그 발언을 했으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달라? 잣대가 보수 언론하고 진보 언론하고, 뭐 진보 언론도 아니지, 어쨌든. MBC가 진보 언론을 저는 보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쨌든 보수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고 그냥 다 이해해주고 TV조선이나 이런 데 그냥 넘어가면서 왜 MBC를 갖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대체? 정권의 비판적 입장과 보도를 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런 등등이 언론 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동훈 장관까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 습관성 탄핵 남발 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결론적으로 이동관 탄핵, 한동훈 장관 탄핵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한테 제가 그러면 습관적 탄핵이라 하잖아요. 습관적 압수수색은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이렇게 남발하는 정권이, 그러니까 검찰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아니, 압수수색을 그냥, 그리고 압수수색 발부가, 그러니까 수색 그 발부하는 판사의 비율도 거의 90몇 %더구만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하는 말은 검찰들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한 게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거 아니겠냐.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발부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잘못이 통계적으로 아니라 보면? 범죄 사실이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준 거다. 아니, 그러면 법원이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 불러서 소명 듣고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낸 자료만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방적 주장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부하기 옛날에는 전에? 특히 그게 왜 그랬냐면 검찰은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누가 검찰은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피고인에게 혹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보가 있으면 그걸 숨기지 않을 것이다. 동의할 수 없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동의할 수 없어요. 검사들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줬죠. 근데 어처구니가 판사들이. 없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많죠. 예. 그래서 저는 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기 전에도 필요하면 판사가 상대방 부르거나 아니면 그 변호사 불러서 의견 듣고 또 검찰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의견 다시 청취하고 왜냐면 일방적으로 쓴 그 구속영장 사유성 사유서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를 용어는 모르겠어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게 뭐 하는 짓이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알겠어요. 지금 너무 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꽂혀 있어요 지금. 꽂혀 있지 예. 화가 나네요.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은 탄핵? 탄핵. 하려면 해라 이래요.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탄핵할 때면 해라. 탄핵하려면 해라. 여기는 대통령이 한번 말하면 옛날에 행안부 장관도 같은 말하고 그렇죠.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도 그- 같은 말하고. 잘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 얘기 잠깐 얘기했지만 검찰은 그렇게 우리의 권한이다. 우리가 뭐 범죄 혐의 그럼 넘어가냐? 그럼 반대로 그냥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상습적 탄핵이라뇨.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하는 겁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럼 한동훈 장관이 했던 태도나 행동을 봤을 때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맞다고 근데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니네가 탄핵을 뭐 하라고 입으로 떠들지만 실제 하지도 못할 것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의석이 채워지겠냐 탄핵 여건에 맞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아,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보다 더 시급한 게 방통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물론 탄핵 논의를 하고 있고 두 가지 다 하고 있지만 지금 과방 의원들, 그 국회 과방 의원들은 방통위원장 탄핵을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서요. 가짜뉴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계속 재갈을 물리고 편파적인 보도나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을 그냥 방치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면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돼요. 이 총선 전까지 저는 정지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나중에 헌재에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런 언론사를 탄압하고 방송사 이사들 사장 바꾸려고 온갖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그냥 넘어갑니까? 가짜뉴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 다 탄압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놔둬보세요. 총선 앞두고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MBC나 KBS 지금 KBS는 사장 바꾸려고 저렇게 하고 있죠.
청문회에서 채택 안 돼도 대통령 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KBS는 이제 보수 언론, 보수 정권이 추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오늘 어제 거기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진행자도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진행자도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MBC까지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 전까지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즉시 정식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탄핵 추진한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보다 더 시급한 게 방통위원장의 탄핵이에요. 저는 과방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과방위원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보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먼저 고민하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근데 이동관 위원장은 자기가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냥 이 정치적 목적에서 하는 거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던데요. 일단 첫 번째 임명 과정부터 문제예요. 학폭 논란 있었죠.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본인이 국정원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언론 탄압이나 문학의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 만든데 관여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일이라도 탄핵이라고 하려면 지금 현재 요건에 맞아야죠. 자, 첫 번째는 네.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문진 이사들이나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사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임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 또 임명했어요. 그 사이에. 네. 그래가지고 인원이 더 많아 지금 한 명이.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는 거고요. 박민 사장이 진행되는 과정도 보세요. KBS 이사장 날리고 KBS 사장도 날리고 KBS 이사도 날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행동이 그럼 정상적인 언론의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하는 행동입니까? 저는 이게 불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놔둘 겁니까? 가짜뉴스라고 얘기해서 지금 신학님 김만배 씨 녹취록 관련해서도 그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내용 가지고 커피 타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가짜뉴스로 몰아붙여가지고 계속 탄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관련돼서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입니까? 그거 이전에 했던 일까지 다 지금 뒤져가지고 언론사 기자들 몇 명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멈추게 하는 방법이 탄압의 방법밖에 없다면 법률적으로 이게 뭐 100번 나중에 가서 이게 이상민 장관처럼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현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국회가 그럼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럼 네. 국회를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국민의 민심을 대신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탄핵 추진해서 업무를 중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뭐 탄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감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과정에서 불법을 공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바로 이제 그 핵심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의 이상인 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조성은 사무처장,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런 사람들은 고발돼야 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왜 고발돼야 됩니까? 첫째는 방통위원 이제 그 김효재 이상인 두 분이 모든 걸 결정했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 들어오기 전에. 그때 김현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힘을 못 썼죠. 그랬었죠. 혼자라서. 네, 그래서 2대 나머지 1이었기 때문에. 그때 원래는 최민희 의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안 들어가게 한 못 거죠.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최민희 의원 끝났고. 그렇죠. 2대1 구조로 2대1 만들어놨기 구조 때문에 만들어놓고 과반수 자기들끼리. 이상이 동의로 모든 걸 통과시켰어요.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예를 들면 뭐 KBS 이사나 이런 사람들 감사 대상이 아닌 방통위에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방문진 감사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낸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완전히 마쳐진 다음에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도 해봐야 되고 청문 절차도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감사 보고서를 방통위로 넘겨가서 방통위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절차를 밟아갔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위법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사무총장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직접 실행했던 방통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김효재 부위원장, 이상인 상임위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의결할 때도 감사원의 감사 근거를 가지고 했고 그 내용이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긴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임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았던 방통위원들 당시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진짜 많네요. 이 언론 관련해서 지금 얘기했던 게 한두 끝도 없는데. 너무 많아 진짜. 정말 그렇죠. 네. 잘 짧게 하겠습니다.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심의 예.
옛날에는 그거 안 된다 하더니 이제는 된다 해가지고 지금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저는 네. 위험하다, 웃기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 방심위는 뭘 했었냐면요. 유해 콘텐츠만 심의를 했었어요. 인터넷상에서는. 네. 언론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걸 다 피했어요.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방심위에 근무하는 그 과장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 네. 반대했었어요. 이거는 위험하다. 왜냐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가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에요. 근데 이 유해 영상들 많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폭력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선정적인 이런 것들, 아동학대 문제, 동물학대 문제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리는 것은 다 제거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이걸 했었어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왜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심의자율기구라고 하는 두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는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방심위가 그걸 하는 거죠? 권한이 없어요.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내에 유해 영상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언론사 보도가 유해 영상입니까? 뭐 아니,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의혹 차원을 제기하면. 그러면 의견이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해서 그게 제재의 대상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언론 탄압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행동을 방심위가 대놓고 하겠다고 하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언론사 보도 태도 뭐 맨날 얘기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요즘에 보면은 정말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창 보도가 나올 때는 맨날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권익위원장이 뭐 출퇴근을 안 했네, 뭘 잘못했네 이런 얘기 계속 쏟아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러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유병호 사무총장 주도로 잘못된 것이었다는 게 이제 요즘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 예. 그러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얘기도 좀 계속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야죠. 그리고 특히 이 유병호 씨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불러도 안 와요, 나오죠. 안 가요, 네. 조사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도도 되게 노골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얘기 별로 없거든요. 없죠. 왜 그래요, 언론들은? 왜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봐요? 정권의 눈치요. 아, 왜? 압박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정권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언론사에. 뭐 정부 광고를 포함해서요. 규제를 풀어줘서 언론사를 더 많이 확장하게 만들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정부 광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비용 자체가. 그거를 네. 특정 언론사에 나눠주는 역할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언론진흥재단에서 해요. 지금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김효재. 예. 열심히 방통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다 잘라주니까 거기 가서 또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희 그다음에 유병호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만 하면 빅하인즈가 뭐 하는 데냐면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사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곳이에요. 검색을 해봤다는 거예요. 검색을 해봤더니 전현희 위원장 관련해서는 지난 8월부터 3달간 보도량이 864건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도량이 3개월 동안 46건이야. 비교를 해봐. 864건 대 46건.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러니까 이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언론사들이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경제 권력은요, 경제 권력이라면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결탁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부에 밑보여가지고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고를 누가 해요? 기업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권에서 압박을 넣어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넣지 않는다. 왜냐면 기업한테 아니 어느 언론사 뭐 정경유착이네 그러면. 그렇죠. 정경유착. 그러면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광고 넣지 마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삼성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언론사들이 유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사 쓴 기자들 불러다가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이러니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습니다. 저기 두 사람도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정권의 입맛 따라 보도량이 고무줄같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언론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절실하게 와 닿는 순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최진무 교수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한 대담 코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우리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혹은 수험생 자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예전에 시험 봤던 사람들로서 우리나라처럼 이 수학 능력 시험
관심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16일에 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그날은 출근도 늦게 하고 비행기도 그 시간에는 못 듭니다. 그 정도로 수능의 진심인데 대표 전문가 모시고 한번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저는 학력고사였거든요. 네네. 그때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이 종로학원, 대성학원, 정일학원 막 이랬어요. 정말 옛날이죠. 30년 네네. 더 전에 40년 막 되나?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우왕청심환을 먹고 시험 보는 바람에 성적이 진짜 안 좋게 나왔어요. 저희 학교는 내신도 되게 안 좋아서 저는 믿을 게 학력고사 성적밖에 없었는데 우왕청심환 먹고 제가 수학하고 영어 시간에 막 잠을 자버렸단 말이죠. 딱 결과를 받아보니 도저히 이건 안 돼. 내 스스로 야 이거 재수해야 된다. 내가 종락원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절대 너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학원비 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내가 학원 재수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때 참 정말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때랑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어떻습니까? 학원 종락원 그 이제 운영한 오래됐죠 종락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역사가 그렇죠. 지금 뭐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요. 됐고 이제 뭐 수능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마무리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고 바빠질 것 같아요. 뭐 올해 또 갑자기 또 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마지막에 지금 현재 끝까지 수험생들도 조금 더 긴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니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년이랑 올해랑 좀 차이점이 클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때문에. 우선 뭐 공부를 이제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능 이제 한 4개월 앞두고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모든 전 영역에서 지금까지 했던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배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 때 그런 문제를 이제 배제하고서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한 차례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수험생들은 이번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당장 그 어려운 문제가 빠졌을 경우에 좀 쉽게 나올 것이냐 네, 그렇죠.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뭐 변별력 있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워질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마무리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능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컨디션 조절이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제일 관심사는 문항의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킬러 문항을 뭐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절대 내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모가 사실은 그래서 중요했던 것 같은데 9월 모의평가에서 반영된 그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일단 뺀 첫 시험이 이제 평가원에서 받은 이제 첫 모의고사 9월 평가 모의고사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제를 뺐는데 뭐 국어 수학은 어려웠다. 뭐 네. 표준점 최고점 140점이 넘게 되면 어려운 걸로 이제 간주가 되는데 어려웠었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어휘라든지 뭐 문장 구조가 복잡하다 이런 부분들 뺐는데 네. 90점 넘는 학생들이 한 4.4% 보통 한 7, 8% 정도 나오는 때 수준이었었는데 4.4%라고 하면은 영어가 절대평가 인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불수능이라고 또 해야 될 정도가 왜 되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러면 오히려 킬러 문항 빼고 좀 쉽게 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쉬워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또 오지선다형에서 보기 내용들을 또 5가지를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어려워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근데 또 10월 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때도 킬러 문항을 배제를 시켰는데 9월 평가 모의고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려웠던 시험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요. 뺐지만 어려웠다. 그다음에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또 어려운 문제를 뺀다라고 또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수능에 가까울 정도로 표점이 128점이고 만점자가 한 3,900명 정도 나올 정도였었고 영어는 90점 넘는 학생들이 4%에서 15%가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널뛰기가 떼었는데 16일 날 다음 주 이제 시험 보는 때에서는 이거 도대체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긴장감이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잠깐 들어보더라도 뭐야 도대체 이게 쉽게 내라 그랬다고 해서 그랬더니 쉽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하고 변별력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나올지 아예 예측 가능성을 지금 없애버린 거 아니냐.
금년도가 또 예측이 또 대단히 어려운 게 30년 만에 지금 재수생이 제일 많다고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또 대학을 또 재학 중에서 뭐 1학기 마치고 2학기 휴학을 하고 이제 반수하는 반수를 하는 친구들. 학생들이 금년도가 지금 현재 8만 9천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6월 평가원 보위고사 때는 보지 않고 이제 본수능 때 이제 나타나는 새로운 학생들인 거죠. 수험생들인 거죠. 그들의 수준은 모르겠네요. 모르죠. 그러니까 조금만 쉽게 내려고 했던 것들이 만약에 이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 대폭 쉬워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하지만 또 이 학생들의 수준이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는 정말 난이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고 어려워지는 거는 모든 게 사실 신기록입니다. 지금 모든 게 현재 신기록이에요? 뭐 킬러 문제가 뺀다 안 뺀다 이런 부분들도 처음으로 사실 이제 제기가 되는 거로 봐야 되는 거고 재수생도 최대 규모가 되고 반수생도 최대 규모이고 심지어 검정고시생도 최대 규모가 될 정도로 상황이 지금 현재 수험생의 응시 집단 자체의 어떤 그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해다. 그게 또 어떤 문제 출제에 대한 어떤 그 패턴의 또 원칙이 또 정해졌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 난이도를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수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쉬워졌습니다. 국어가요? 그래서 예. 국어 시험은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수학 시험을 못 봤을 경우에서는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국어를 수능에서 4등급 받더라도 정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변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이변 정도가 사실 통합수능도 이제 3년 차입니다. 통합수능이 국어에서는 2과목, 수학에서는 뭐 문과, 이과 이렇게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들이 네. 실제 확인이 작년도까지 되었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과생이 문과로 넘어와서 교차 침공이라든지 네. 서울대학교 합격생 중에서 절반이 이과 학생들로서 문과를 차지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어떤 상황으로 나올 것인가에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출제의 어떤 그 패턴의 변화, 그다음에 또 수험생 집단의 또 뭐 어떤 분포 변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지금 환경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좀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체감하고 계실 테니까 뭐 저가 더 말을 안 덮어도 되지만 학원 입장에서도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대통령이 킬러 문항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 시작하자마자 기조가 다 바뀌어버리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입시 관련해서 또 일타 강사 뭐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 하고 나니까 막 각 학원마다 또 세무조사가 막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사업하시기는? 뭐 그동안 뭐 조사도 뭐 받고 조사 받으셨어요? 네, 뭐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상응해서 또 대응적인 조치를 또 학원들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가도하기 어려웠다 또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 또 인정은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현장에서는 솔직하게 보면은 갑자기 좀 바뀌어진 부분들이라 가지고서 가리키는 입장에서도 어떤 컨텐츠를 또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제공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재에서 집중적으로 좀 보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 변화가 불가피했었는데 사실은 조금은 뭐 수험생 지도적인 측면에서는 그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소 조금 어려웠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고, 제가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런 종류의 시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올해 수능이 이제 갑작스럽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난이도 문제가 좀 걱정이긴 한데, 물론 아까 다 말씀을 해주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좀 예년보다 어려워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까지 작년도에 출제됐던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으로 관점을 두면서 보면은 국어는 지난해보다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져야 되는 패턴이 국어는 많습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네. 지나치게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수학에서 점수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쉬워졌고 하면 할수록 잘 푼 학생들이 불리한 점수 구조가 그렇죠. 나타나는 구도인데 그래서 국어는 지난해보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지만은 나름 그래도 지난해 수준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어야 결과적으로는 좀 좋을 거는 같은데 그게 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고 수학은 아마 지난해 수준 정도 때가 좀 유지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어 과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 달이 지나치게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9월만큼 만약에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기존 영어 절대평가로 놓고 봤을 때 일종의 사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좀 더 쉬워질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출제하려고 그러다가 또 반수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수준이 또 높은 학생들이었다라고 하면은 대폭 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어 1교시가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스타트 네. 1교시이니까. 다소 좀 지문의 내용들은 익숙한 EB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질문의 형태라든지 오지선다에게 주어진 어떤 그 지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조금 그 마지막 기간이라도 조금 그런 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사한 문제를 좀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뭐 국어는 조금 어렵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영어는 그렇게까지 옛날에 그 구모에 나온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 이런 정도. 근데 수학도 사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어렵게는 출제는 했는데 수학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과목들은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네. 수학은 이제 30문제 중에서 9문제는 이제 주관식으로 되다 보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제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뺐더니 수학에서 만점자가 2,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2,500명이면은 지금 현재 만약 반수생까지 가세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시험에서는 3,000명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학부 선발로 봤을 때 의대 모집 정원이 금년도 2024학년도 기준으로 3,016명입니다. 3,000명이 넘어가고 수학 만점자가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수학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고 상위층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에 있어서는 좀 변별력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 이번 다음 주 치러진 본수능 때는 과연 그런 부분들을 미세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또 고난도 킬러 문제의 패턴을 배제된 벗어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도 좀 관심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듣고만 있어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없으면 결국 준 킬러 문항을 만들어야지 변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문항이 그 문항인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 이게 문제가 어렵냐 안 어렵냐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중간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고난도 킬러 문제는 사실은 한 중간층이나 뭐 그 위에 있는 층 학생들은 시험을 그날 풀면서도 아예 포기하는 문항들이 네. 많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집단의 최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또 변별력 그렇죠. 이런 쪽이 학부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 입시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수능 실시 이후에 문이과 구분 없이 성적이 나오면서 수학 등 이과생이 유리한 과목에서는 문과생이 고득점 받기가 힘든 구조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수험생 여러분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잘 패턴을 잘 보시고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입시들이 자꾸 변합니까? 입시 제도가 도대체가 뭐 교육은 100년제 대계란 말이 너무 무색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자꾸 바뀌고 이러면은 학생들도 공부하기 어렵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어렵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수능도 94학년도에 처음 도입돼서 지금 30년을 네. 가고 있고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는 마지막으로는 34년인데 그동안에 많은 제도들이 다 너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수능도 말이 네. 수능이지 사실은 금년도 수능이 통합수능 3년 차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신생 시험입니다. 이 그러네, 자체도. 이거는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통계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안 맞죠. 새롭게 점수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선 구도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육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 2년에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1년마다 봐야 바뀐다. 될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뭐 대한민국의 투싼 어떤 그 정치 구조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그 정권이 바뀐다라든지 또 뭐 교육부 수장이 바뀐다라든지 또 여러 또 집단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얽혀서 결과론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1, 2년 사이에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2028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수능 선택 과목을 바꾸고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줄이는 등 이번에도 변화가 매우 큰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15등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0등급으로 바뀌었다가 뭐 9등급 됐다 이렇게 막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등급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고 넓어지게 되면 좀 촘촘할 때랑 비교해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나요? 불리하다고 보나요? 사실 입시는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학생 그 특성에 따라 다 다를 텐데 네. 분명한 거는 저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내신이라는 게 있죠. 내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분명하고 투명하고 명쾌하면은 학생들도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텐데 네. 이 지금 내신이라는 제도 자체가 1에서 5등급까지로 또 축소가 되었죠. 9등급에서. 네.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는 4%까지가 1등급, 이게 10%로 확대된 거고, 그다음에 네. 2등급이 11%까지인데 이번에 34%까지인 거죠. 그러면은 학교 내신으로 보면은 이번 바뀌진 제도를 보면은 100명 중에 11등과 100명 중에 34등이 동급인 거죠. 굉장히 억울한 학생과 또 유리한 학생이 또 나타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이걸 대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미루 짐작을 해보면은 정말 이게 이것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단순 뭐 예측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제 지금 수능은 또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데 또 수능으로서만 모든 것을 또 뽑지 않게끔 또 제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수능으로서만 또 뽑지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다소 조금 느슨한 이 내신을 또 어떻게 또 적용을 시킬 것인가 각 대학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속에서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나름의 어떤 그 특기적 재능이라든지 어떤 소질, 적성 이런 부분들을 뭔가 어필을 뭘로 해가지고서 어필해요? 대학에 또 해야 될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명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원래 고교 학점제라는 게 뭐 그런 취지를 살려서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자체가 대단히 많죠. 그런데 또 내신 제도는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내신 잘 나오는 과목에 몰릴 수밖에 없고 또 내신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 수가 대단히 현저하게 좀 부족하죠. 네. 학생 수가 많은 공간에 가야 10%, 34% 안에 들어오기가 유리할 것 그렇죠. 아니겠느냐. 예, 예. 그러면은 소규모 과목이라든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적성에 맞다 하더라도 그 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고 또 가면은 대학 입시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셈법들을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다 계산하기 대단히 어렵죠. 대학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지금 현재 대학의 입장이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입시 제도는 저렇게 바뀌어졌는데 네. 우리 대학에서는 내신을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수능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또 수능 제도에서 심화 수학이라는 과목을 우리 대학은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대학 입장은 현재 안 나온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대학 입장인데 네, 그렇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데 대학의 입장에 나오는 건 언제 나오냐면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 때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떤 스탠스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네. 굉장히 막연하게 되는 네.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될 테고 불안하게 될 테고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 대입 제도는 대학에서 좀 더 빠르게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라든지 네. 이렇게 돼서 조금 안정감을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이번 대입 개편이 오히려 자사고, 뭐 특목고 이런 곳을 더 좀 좋게 만든 것이다. 그쪽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선행학습을 주장해서 상류층 학생들에게만 좀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죠? 특목고 자사고를 갔을 때 제일 불리한 게 학교 내신이죠. 내신이잖아요. 아주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신 불리한 것 때문에 내신을 안 간다. 줄여놓으니까 오히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요 대학이라든지 뭐 요즘에 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신으로 뽑는 게 한 60%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수능 정시를 통해서 뽑죠. 네. 그럼 사실 60%를 포기를 하고 40% 수능 정시를 나는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특목 자사고를 가감하게 판단을 하는 학생들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학교 내신이 지금 현재는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오면 1등급, 11등 안에 들어오면 2등급이 100명 중에서 34등에도 지금 현재 2등급. 지금 현재 4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한 34% 2등급 정도를 맞기는 지금 앞으로는 대단히 쉬운 거고 현재로서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현재 2등급과 과거 바뀌어지는 2등급을 동급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내신 그렇죠. 제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1등급 따지 않으면은 1등급 딴다 하더라도 개런티가 전혀 안 된다. 왜냐하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인 거고 또 전과목에서 10% 안에 들어오는 거가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렇게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도 그렇다면 전과목 4% 안에 들어오는 올 1등급 맞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같이 놓고 보면은 훨씬 더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요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요즘 의대 열풍, 의대 솔립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정말로 전과목에서 1등급은 기본적인 어떤 장치. 어떻게 보면은 기본 전제네 전부 다 그냥. 진짜 깔고 운전면허로 들어가는. 시험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필기 시험에 가까울 정도가 될 가능성도 상위권 대학에 국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특목고 자사고에서 가장 큰 부담은 학교 내신이었는데 그렇죠, 이 부담 내신이었죠. 자체는 거의 상쇄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수능이 주요 대학과 의대라든 이런 데서 한 40% 이상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가는 거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큰 불편함은 없어졌다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내신이 완화가 되게 되면 뭐 예전에 2등급 받던 친구들도 이제 1등급이 돼버린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불리하게 점수 따고 들어가서 수능 열심히 해야지 이랬던 그런 뭐 자사고나 이런 학교 특목고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급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점수는 똑같이 옛날하고 같이 잘 받게 되고 이러니까 훨씬 더 대학교 들어가기 쉽다 이런 느끼겠네. 그러니까 일단 자사고나 특목고를 갔을 때 불리한 점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군요. 게다가 문이과 구분이 또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또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학교 구성원 학생들의 거의 한 70~80%가 이과로 구성이 되어 맞아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지역인재제도도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다 나와야 된다는 좀 부담은 생겨 더 강화가 되지만 지금 현재 중3 때부터 이 학생들까지는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도 의대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 60% 이상을 지금 뽑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선호도는 금년 중3부터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기득권에게만 좋고 이렇게 새롭게 좀 힘든 상황에서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너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요즘에 개천에서 욕난다는 게 없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재정적으로 여력이 되고 그다음에 서포팅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점점 입시가 바뀐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건 원장센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좀 한편으로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과거보다 뭐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얘기가 좀 덜 네. 나오고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입시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다라는 면도 있고 이건 뭘 해야 될지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뭔가 더 집중을 하고 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집단들이 더 우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거는 입시가 좀 명쾌하고 투명하고 뭔가 좀 공정성 있게만 가준다라면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노력 양에 따라서 결과값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뭐 베스트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근데 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끔 뭔가 정책을 몰고 갔던 것이 결국은 그 특정 집단에도 유리하게 되지도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면들로 놓고 봤을 때는 네. 뭐 여러 가지 한번 또 시사는 또 뭐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네끼리 아주 특수한 훈련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딱 체계적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도 사실 제 주변에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과잉 경쟁하는 경우도 많고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엄마들대로 우리 사교육비 이런 걸 또 내가 해결을 못한다. 우리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해서 양쪽이 다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나라 공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옳은 것이냐 이 방향이 사실은 좀 사교육에 좀 더 쏠림 현상 내지는 그쪽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공교육에 그냥 방관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괜찮으셔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지금 사교육이 오는 게 학생들이 저는 이거 하나만 딱 보면은 지금 요즘에 급격하게 검정고시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딱 마치고 나면 학교 내신 성적으로 보면은 원하는 대학 가기가 어려워졌다. 어렵죠. 딱 그러면은 끝내야지.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수능을 대비를 해주든 뭐 논술을 대비를 해주든 그런 부분들이 사교육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학생도 학교를 떠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교육 현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학교 내신 성적 잘 관리하는 학생들은 정말 잘 관리했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는 측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의 90% 이상의 때의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교에서 방치해두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학교 내신의 계산 방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걸 만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면은 네.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 이런 부분들을 뭐 수능이란 제도 탓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현장에서도 그 우수한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사교육보다 더 명문 대학을 나오신 선생님들이 대단히 많으시고 어렵게 또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신데 그렇죠. 네. 그런 경쟁력을 학교에서 갖춰주는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바깥의 의존도가 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공교육을 조금 못 믿어서 더 그런 것도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앞으로 한 6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막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못 풀었을 경우에 또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자신감이 결여되고 멘탈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봐왔던 위주로 어떤 지금 현재 기억에 그래도 가장 또 기억에 오래 갈 수도 있는 그 시험장까지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오답 노트에 대해서 뭐 암기식 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맞고 또 수능 사이클로도 바꿔놔야겠죠. 수능이 8시 40분에 1교시가 시작이 되고 8시 10분까지 교실에 입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역으로서 생활 사이클을 만들고 수험생 그 부모님들도 수험생 사이클로 이제 맞춰야겠죠. 그래서 수험생의 어떤 그 가장 그래도 환경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떤 그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테고 하다못해 도시락 준비도 이제는 또 안 해봤던 것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 정도가 되면은 수험생 스스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요청을 하고 무리하게 또 너무 또 부모님 입장만 또 내세우지 말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보다 그런 면들은 생각은 더 많이 하고 있을 잘하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마지막 기간 동안에 수험생 학부모님들도 수험생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수험 아침에 데려다 줄 때까지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갖다 놓을 필요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던 거를 좀 더 정리를 해서 멘탈 관리를 해주고 건강 관리해주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 수험생님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지금 1교시나 2교시 시험을 볼 때 안 풀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 사실은 잘못 봤을 경우 가장 큰 거는 시간 안배 잘못한 맞아요. 거기 네. 때문에 안 풀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패싱을 할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마킹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OMR 마킹 시간을 정말 한 5에서 7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는 자기는 반드시 마킹으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시험장 현장에서의 어떤 그 구상 전략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놓고서 매뉴얼을 나름대로 설정해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험 시간 안배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어떤 전교 1등하는 학생이 시간 안배를 잘못해가지고 막 다 썼는 문제 다 풀어놓고 마킹을 못했다고 빵점 처리됐다고 소송냈다가 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익숙한 상황인데도 그랬는데 수능장 가면 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과감하게 모르는 거 딱 넘어가고 다음 거 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스스로가 좀 생각해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성호 종로관 대표와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쭤보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